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얘기 나왔었는데요. 올 한 해는 유난히도 기본소득 실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한겨레 기본소득 크라우드 펀딩이 있었고 맞아요. 대전에서 기본소득 띄어쓰기 프로젝트 있었고요. 맞습니다. 지리산에서도 있었고요. 네. 작은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험에 대해서도 좀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알래스카 말고 네. 알래스카는 이제 뭐 실행이죠. 네. 실험이 아니고. 네, 실행인데 이제 그 너무 많이 알려져 맞아요. 있고 알래스카 얘기하면 반응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뭐 또 알래스카 야, 우리나라 알래스카 속여 이래. 있어? 이러니까 그 안 좋은 것 같아 별로. 이게 사례로 알래스카는. 듣는 게 안 네, 좋은 것 같아요. 맞더라고요. 안 맞아. 현장에 나가서는 네. 이제 다른 실험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베이직 인컴 뉴스에 이제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는 케이트 맥팔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10월에 영어로 이제 Overview of Current Basic Income Related Experiments라는 글이 뭐야. 올라왔어요. 발음 좋습니다. 나는 진짜 이렇다 방송하면서 영어가 저 정말 정도는 돼야 대회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렇다만 오면은 영어 나올 때 음. 얼마나 제가 열등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럴 필요 없고요. 네. 영어 잘하시네요, 어쨌건. 발음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네. 뜻이죠? 해석을 못해. 해석이 안 돼. 네, 그 현재 기본소득 관련 실험들에 대한 개관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아예 도입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017년이 전 세계 기본소득 운동에서 분수령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요. 사실은 현재 다수의 정부들과 민간 연구기관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기본소득 실험 또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험들을 실제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먼저 마돈나님이 말씀하신 핀란드에 대해서 핀란드 실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곧 개 들어서 갈 핀란드 네. 얘기해 주시죠. 맞습니다.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핀란드 연방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핀란드 실험의 목표 자체는 기본소득이 실업자에게 미치는 효과들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총 2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2017년 1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군요. 네, 한 1년 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이라고 하면은 특히 사회 실험에서도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핀란드 실험에서는 실험 집단이 총 2,000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2016년 11월에 핀란드 사회보장국인 켈라에서 기존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던 25세부터 58세까지의 핀란드인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00명이 되겠고요. 네. 당연히 기존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나머지 사람들이 통제 집단이 되는 그런 그렇겠죠. 실험 네. 설계가 그래서 되겠습니다. 그 두 개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대로 주고 기본소득을 주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분들한테는 실업급여랑 상관없이 실업급여 기본소득만 대신에 주나요? 기본소득을 주는 겁니다. 아, 네. 네, 그것이 실험 집단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통제 네네. 집단은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거고요. 네. 네, 거죠? 예. 그렇게. 예. 그래서 2,000명의 참가자들은 총 2년에 걸쳐서 매달 560유로를 받게 되는 이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7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현금을 지급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핀란드의 물가 뭐 생계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 금액 자체가 기본 생계비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한 액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2만 원이면은 그렇게 많은 그렇죠. 금액은 유럽이니까요. 아니네요. 특히 예. 굉장히 굉장히 물가가 물가가 비싸죠. 비싸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핀란드의 기존의 그 실업 부조 프로그램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는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정했다는 것 자체가 실험의 목표를 이미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실업급여와 기본소득 중에서 어떤 것이 노동요인을 더 가져다 주는 것인지에 대한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네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좀 전에 아까 그 마돈님이 얘기하셨지만 뭐 좀 이따 뭐 아이유님도 말씀하시겠지만 네. 이게 이제
실업급여가 액수가 비슷한데 왜 실업급여를 안 주고 기본소득으로 가느냐? 네. 이건 차이가 있어요. 실업급여는 받다가 직장이 생겨서 월급이 생긴다. 네. 소득이 생긴다. 그럼 네네.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깎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고 해보는 거죠. 음. 기본소득을 똑같이 비슷하게 주고 네. 일이 생겼을 때 네. 그게 소득이 자꾸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본소득 받고 계속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게 어. 실험의 목적이고요. 핀란드 사회보장국의 법무 담당관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핀란드 기본소득은 복지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복지를 더 얹기 위한 게 아니고 네. 기존 복지 체계를 바꾸겠다 이거지. 이걸 네, 한번 네. 바꿀 수 있는 건가, 바꾸는 게 좋은가 이걸 네, 테스트해 네. 보는 거죠. 온갖 수당이 엉켜서 통제가 불가능해진 복지제도를 재정비하고 네. 실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게 이번 실험의 목표다. 명백히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핀란드 연방 정부는 지금 중앙당이라는 센트럴 파티, 영어로 보면 중앙당이 정당을 연방 정부를 이끌고 있는 여당입니다. 아, 예. 어떤 정당이에요? 주요 지지층이 농민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핀란드 같이 이제 북유럽에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인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있고 네, 네. 농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꼭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둘이 사실 연립을 해서 수십 년 동안 통치해온 게 사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본질이죠. 사실은 예, 그중에서 한 파트너였던 농민을 지지층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자유주의적인 중도파 정당입니다. 예, 그래서 현행 사회보장 시스템의 단순화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또 핀란드 실업자들이 뭔가 구직을 하려고 해도 구직해봤자 실업급여보다 적거나 네. 실업급여가 깎이면 별로 유인 동기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이런 장벽들을 제거하고 노동으로 유인하는데 네, 기본소득이 사용되지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핀란드 사회보장국 켈라가 이걸 실시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들도 그렇죠. 없어질 것 예,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실업급여는 구직 노력을 계속 입증하는 그 조건부 급여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또 실업급여를 또 안 주죠. 계속 직장을 찾고 있어야 되죠. 찬희생 실업급여 받아보셨어요? 못 받아봤습니다. 아이유님은요? 예. 아, 저도 못 받아봤습니다. 아, 네. 참 이런 비현실적인 분들 같으니라고. 제 실업급여를 받아봤는데요. 근로장려금도 받으셨다면서요. 아, 그럼요. 예. 실업급여 받을 때 예. 정기적으로 가서 나의 구직의 노력을 음.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명함도 받아가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전 그거 좀 궁금하네요. 한국처럼 실업급여 받을 때 어떤 조건부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소득이나 재산 심사 같은 것도 받아요? 켈라의 기존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지급받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네. 기본소득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실험 집단의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할 것을 요구받지도 않고요. 네. 예. 그리고 자신들에게 뭐 제한된 일자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받지도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자산 심사도 없고요. 아, 네. 네, 일자리를 얻어서 급여가 생겨도 뭐 급여가 감액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적지만 한마디로 보편적 무조건적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실험은 좀 있고요. 제대로 하네요. 그래도 어쨌거나.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실업급여랑은 다르게 음. 기본소득 관련돼서는 이렇게 모든 조건들이 없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물론 목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예, 네, 네. 예, 실험 자체는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의 다양한 기준 중에서 충분성 네.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실 충분한 기본소득이라고는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핀란드 실험을 부분 기본소득 실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분들도 네, 계십니다. 그 말도 맞죠. 예. 네. 그리고 관찰자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켈라에서는 아까 전에 그 2년 동안 실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실험 기간 동안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서로 뭐 만난다든지 뭐 그러한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죠. 예. 삼았습니다. 네. 이거 좋다. 예, 관찰자 효과 그거 상당히 사람들이 크죠. 예. 네. 네, 남이 맞습니다. 좋다 그러면 나도 좋은 것 같고 괜히. 네, 예, 예. 맞아요. 예. 괜히 눈치 보게 되고 예, 소비하는 그렇죠. 데 있어서도. 예. 예. 그거 왜 많이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막 10명을 앉혀놓고 네. 뭐가 벨이 울릴 때마다 손을 일어났다 앉았다고 다 그냥 나중에 좀 이따가 지도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이유도 없이 예, 예. 예. 그런 게 관찰 효과죠 사실. 예. 어제 되게 재밌는 사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이러한 참여자들에 대해서 뭐 설문조사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요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대부분의 분석, 그러니까 실험이 끝나면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이 참여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상호작용 없이도 획득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그 등록 데이터로 갖고 얘기하는 그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실험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데이터 수집이 종료되는 시점이 아마 이제 실험이 2018년 말까지 12월에 하니까 끝나지. 네, 그 이후인 아마 2019년 뭐 어느 때쯤이 되겠죠. 예, 그 이전에는 실험 결과도 공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실험 결과 나오면 난리 나겠다. 그렇죠? 네. 특히 이 근로 의혹을 더 부추기고 싶은 중도우파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드네요. 근데 이 결과가 우리 한국 사회는 그 경제 발전 막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설득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 같아. 결과가 나오면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네. 그리고 사실 그 일부 매체에서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한 사람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 네.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했다 이런 것들을 나왔죠. 보고한 게 나오긴 네. 했는데 네. 이것은 사실 그 켈라에서 뭐 수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그것이 보도된 뭐 그런 맞습니다. 성격이라고 신문에 보시면 났죠.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험만큼은 좀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음. 연방 정부의 야심찬 실험인 만큼 논쟁도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때요? 당연히 있죠. 좀 전에도 우리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소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쨌건 핀란드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 단위로 네. 국가 단위로 연방 정부가 수행하는 사실 첫 번째 실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기본소득 이론가나 활동가들은 일단 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네. 이미 아까 이제 아이유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분 기본소득 인정. 즉 음. 기본 생계비를 충족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까 그 평균 소득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충분했을 때의 노동 요인과 음. 불충분했을 때의 노동 요인이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요인을 끌어들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네. 일부러 적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 저희가 있지 않은가 예, 싶은 저희가 생각이 있는 들어요. 거죠. 예. 예. 이게 계급성이에요. 이게 그러네요. 이 기본소득 실험에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실업 급여를 받았던 사람들만 목표 모집단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이것도 이제 문제죠. 이미 실업인 상태. 예, 기본소득인 사실 보편적으로 전 그 공동체 사회 구성원에게 주는 건데 네. 실업자에게 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제한된 실험이 될 수 있고요. 네네. 세 번째는 또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노동 공급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점들이 이 네. 실험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그럴 수 있지만 있겠네요. 뭐 어쨌건 간에 실험이 되고 있는 점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핀란드 정부가 향후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을 좀 더 시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또는 목표 모집단을 실업급여 받는 사람만 하지 말고 좀 더 확장해서 네. 넓게 좀 실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권고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핀란드 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확장하려고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핀란드 연방 정부가 네. 예산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에 예.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지금까지 핀란드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캐나다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아, 네. 그 온타리오주 실험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던데 어때요? 네, 2017년 4월에 공표된 캐나다 온타리오 실험은 뭐 명확히 얘기하자면 기본소득 실험이라기보다는 보장 최저소득 실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보장 정확할 것 최저소득이요? 같습니다. Guaranteed Minimum Income. 네, 그죠? 맞습니다. 보장 최저소득.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캐나다의 맥락이 있는데요. 그 예전에 또 민컴 실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한 영향도 있고 해서 캐나다에 있는 저술가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사실 음의 소득세나 낮은 소득에 추가로 얹어주는 급여 뭐 이런 건 사실은 보편적으로 분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죠. 그러한 현금 지급 프로그램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 실제로. 그러니까 사회수당을 막 기본소득으로 막 혼용해서 쓰는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특정한 어떤 사회적인 맥락이 역사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쓰는 기본소득 정의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 주 실험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매달 지급되게 되는데요. 대상은 저소득층이고 나이는 18세에서 54세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만 주는군요. 이거는 보편복지라고 보기 좀 어려울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이게 기본소득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하고는 예, 다른 거죠. 그냥 선별복지? 보장 최저소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장 최저소득.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참가자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등록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네. 네, 개인에게 지급을 하고 그런데 그 개인에게 지급하기는 하지만 파트너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싱글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달러로 34,00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891만 원 정도가 이제 연간. 네. 그것이 이제 기준선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 이제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달러로 48,000까지 우리나라 돈으로는 4,082만 원 정도가 될 텐데요. 그 기준선 아래에 있는 연간 소득을 가진 사람들만이 실험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가 꼭 그 더 부양 가족이 더 있건 많건 상관없이 파트너를 이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 개인한테 주는 액수가 더 많네요. 네네. 파트너 그런데 개념이 그러면은 가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같이 같으면 사는? 이제 부부지만 부부, 이제 예. 서양에서는 이제 선진국에서는 부부뿐이 아니라 동거인, 파트너, 네네. 동성, 동거인 다 네네네. 포함한 파트너 개념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커플을 이루어서 살면 기본적으로 2배는 주지 않는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음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사회복지 급여를 이제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은 한 명이 있을 때 필요한 어떤 생계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2명, 3명 이렇게 있을 때 드는 생계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면은 뭐 냉장고도 같이 쓰고 네. 뭐 같이 생활용품을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드는 비용이 2배, 3배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보통은 뭐 네. 루트배 이렇게로 루트배. 하는 네, 아.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한 명일 경우에는 34,000 음. 캐나다 달러, 네. 2명일 때는 48,000 캐나다 달러로 해서 그 2배로 하면 사실 68,000달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고려를 해서 한 48,000달러 음. 정도로 이렇게 차등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하면 보통 개인 중심으로 개인과는 똑같은 액수가 되는 그렇죠. 건데 이거는 말하자면 어느 정도 가구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기존의 선별복지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하고 좀 더 근접성이 확실히 강하네요.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에 우리 개별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부합하지 처음에 않는다고 볼수 우리가 있겠네요. 얘기하는 기본소득 실험이라기보다는 보장 최저소득이라고 해야 된다는 게 네. 이런 거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네요, 또 사실상. 이름도 비슷한 게 한국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잖아요. 거기 생계급여를 주잖아요. 맞아요. 최저생계비를 예, 주는데 예. 여기는 보장최저소득이고 최저생계급여를 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고 그러네요. 그거보다는 좀 많죠 선별복지랑 이게. 예, 아무래도. 많이 많아요. 예, 예, 조금 예. 많은 게 아니라 예. 많이 많아요. 금액은. 그리고 지급액은 싱글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16,989 캐나다 달러 정도. 이건 이제 약간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444만 원 정도가 되고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4,027 캐나다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042만 원 정도의 연간 부장소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소득이 생기게 되면은 노동소득의 50%만큼 감액하는 식으로 되는 그렇겠죠. 것이죠. 예, 보장소득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싱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예를 들어서 이제 2만 캐나다 달러의 노동소득을 받게 되는 싱글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노동소득의 50%면 1만 캐나다 달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제외하고 받게 되니까 6,989만 원. 예, 6,989 네. 캐나다 달러를 받게 그렇게 됩니다. 되는 그러니까 16,989라는 보장소득을 보장한다 이런 느낌으로 네, 청취자분들이 네,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수치는 고소득 이하인 사람한테 준다는 거고 대상자 네. 선정의 문제고 네.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얼마큼을 긁고 주게 되느냐는 얘기인데 계산해 보시면 딱 그렇게 됩니다. 아까 50% 감액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소득이 34,000달러가 되면 50% 감액을 하면 17,000 아닙니까? 네네. 근데 아까 싱글이 16,989 준다 그랬으니까 네네. 그게 싹 제거되려면 34,000이니까 딱 떨어지는 거니까 그 두 개 수치가 당연히 연동돼 있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하고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지급 방법도 다르고 예. 우리나라 자산 심사도 있고 예, 예. 우리나라 근로장려금하고도 좀 다르고. 액수도 훨씬 많죠.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네. 근로장려금은 약간 더 일하면 더 많이 받는 구간이 있는데 이건 일할수록 계속 깎이는 거니까 예. 무조건 다르죠. 예.
결국 캐나다 온타리오주 실험은 빈곤층 해소 방안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장 최저소득 방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완전히 좀 다른 실험이고요. 네. 핀란드 정부하고 비교하면 온타리오 주 정부의 이제 이런 정책은 이제 실험은 특별히 고용 효과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층 해소 네. 방안에 기존의 좀 사회복지 정책하고 좀 더 근접해 있고요. 네, 네. 관심이 주로 빈곤, 네. 식료품 결핍 문제, 네. 저소득으로 인한 건강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는 데 현금 지급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관심이 있고요. 네. 이런 이제 형식은 이제 좀 기본소득 좀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과거 밀턴 프리드만이 제안했던 부의소득세 네. NIT 그러니까 네, 네. 보장소득세를 정해놓고 그거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그 미달액만큼을 보상을 하는 네, 네. 플러스 해주는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NIT 방법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실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당시 60년대 말처럼 닉슨 정부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을 통해서 빈곤 해소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실험을 해보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3의 물결이라보다는 2.5 물결이라 그럴까 2물결 때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시도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드네요. 그런데 아이유님 보장소득이 아까 싱글 같은 경우에 개인은 한국 돈으로 1,444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커플 같은 경우에 개인은 2,042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캐나다 가계 수준으로 볼 때는 이 액수는 어느 정도 그럴까요? 수준일까요? 아, 네. 캐나다에서 Low Income Measure, 약자로는 LIM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조정된 중위 가구 소득의 50% 정도가 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액수는 이 LIM의 45에서 75% 수준. 굉장히 적네요. 그러니까 네. 중위 소득의 50%. 50%에 또 45에서 75% 이런 얘기네요 지금. 그렇죠. 네, 네. 예.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기초법 생계급여랑 수준이 그렇죠. 거의 비슷한데요. 거의 비슷한 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위가구 소득이 50%라고 하면은 한국으로 따지면 한 차상위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액수보다 적으니까 그 액수의 반이면 딱 생계급여네요. 네네네. 예. 네, 참.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고요. 네. 그 네, 아까 네. 전에 그 중위가구 소득의 50%에 만약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인 75% 수준이라고 하면은 네. 거의 뭐 37.5%이 정도가 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위소득의 40% 정도가 의료급여 기준선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고 네. 그것이 네, 네. 현재는 이제 최저생계비 개념이 조금 다르게 됐는데 그 수준이 이제 현재 최저생계비에 준용하는 수준이라고 봤을 때는 그것보다 이제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좀 비슷한 개념 같은데요.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워낙 낮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빈부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캐나다보다 우리가 빈부차가 크거든요. 네네. 중위소득이 워낙 낮고 또 낮게 설정되어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실질적인 체감은 또 우리나라가 더 낮은 액수가 아닌가 생계급여가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드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핀란드와 캐나다 사례를 지금 이야기를 해보았잖아요. 네. 최근에 네덜란드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도 실험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음. 오르내리고 있는데 네. 그 실험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아이유님. 네,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봤던 핀란드나 캐나다 온타리오주와는 좀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핀란드는 중앙 정부에서 실험을 계획을 하고 실시를 했죠. 그리고 그렇죠.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주정부에서 그러네요.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네덜란드는 여러 개의 도시, 그러니까 지방 정부라고 할 수 있죠. 지방 우리나라 정부에서 성남처럼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음. 실험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도시들에서 현재 진행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4개의 곳은 이미 2017년 10월에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자는 기존의 사회부조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한 600명에서 9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도시들에는 틸버그와 바헤닝언, 그다음에 데벤터, 흐로닝언, 템보어 요 지역 4개가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2017년 12월에 실험에 착수할 예정인 곳은 이게 이제 네덜란드어라서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는데요. 니메겐 뭐 이런 네덜란드 발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읽으면 하나 니메겐이라는 네네. 곳에서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실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이번 합니다. 달에.
따끈따끈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과 위트레흐트 같은 제일 큰 경우에는 도시 둘이죠. 네, 그 중앙 정부에서의 그 참여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준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들을, 그러니까 시법이죠. 그 시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를 함께 논의 중에 아하. 있습니다. 시조례겠네요. 조례를 개정. 네, 그 뭐 시티 로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그렇겠죠. 조례죠. 네, 조례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에서 또 초청을 해서 거기 토론에 가봤었는데 그때 네덜란드에서 오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덜란드의 실험은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부조 실험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실험 집단이 굉장히 다양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참여법 이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좀 더 현재의 조건을 완화하는 실험 집단을 하나 세우게 되면은 반대로 거기에 대칭적으로 현재 조건보다 더 엄격한 실험 집단을 또 세워야 되는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참여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약간 요구되는 강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험 설계 자체가 우리가 행태 경제학이라고 하죠. 그 행동 경제학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좀 더 믿음을 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다. 뭐 그러한 가정들에 입각해서 실험이 설계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 구조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몇 번 이상 구직 뭐 원서도 내야 되고 아니면은 일자리를 제안을 받았을 때 그것을 만약에 계속 거부하게 되면은 아예 급여를 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감액된다든지 그런 제재 조치가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좀 벗어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참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초점을 두는 그런 실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관절 실험의 목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복잡한 실험 집단을 두고 구분하고 이랬을까요? 네, 그 핀란드하고 좀 비슷합니다. 네. 좀 전에 말했듯이 이제 지방 정부 실험들의 동기도 많은 부분 이제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이 노동 장려 능력이 좀 모자라다. 네. 노동에 대한 비유인, 노동을 유인하지 않는 요소가 있다. 이런 이제 염려에 의해서 실험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좀 핀란드 실험하고 좀 차이가 나는 점은 핀란드 실험은 화폐적 노동 유인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구한 후에도 계속 지급이 되는 이럴 경우에 노동 유인이 어떻게 되느냐. 현금 지급적 유인에 주로 초점을 맞춘 반면에 네덜란드 실험에서는 이제 아까 그 행동 경제학 얘기도 했죠. 그와 함께 노동에 대한 개인들의 내재적인 동기 이런 것도 함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연계 복지 프로그램의 경우에서와 같이 개인들에게 이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성취감을 주는 노동을 수행하고 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재적 동기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바꿨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렇게 실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바르셀로나는 어떤가요? 네, 2017년 10월에 착수된 바르셀로나의 비민컴 실험은 그러니까 이제 민컴에다가 비를 붙였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비. 바르셀로나 민컴이다. 네, 비민컴 실험은 바르셀로나의 최빈곤 지역인 베소스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고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실험들에서와 같이 목표 보집단은 저소득 개인들과 가구들로 구성됩니다. 여기도 실험에 착수한 건 얼마 안 되네요. 네. 2017년입니다. 다. 네. 따끈따끈하다 둘 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지방정부 실험들에서와 같이 참여자들은 현재 사회부조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되는데요. 네, 실험을 위해서 총 2,000가구의 층화된 무작위 표본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성이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여러 개 층을 그런 만들어서. 것들 맞습니다. 사회과학 뭐 조사론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설계를 이제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 1,000가구는 통제 집단으로, 그다음에 1,000가구는 무작위로 이렇게 나눕니다. 10개의 실험 집단으로 나누고 그중 하나로 이제 배정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험 참여를 하게 됐을 때 도중에 나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캐나다 온타리오주 실험이나 네덜란드 실험이나 이 바르셀로나의 비민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험에 참여는 참여 자체가 선정된 가구들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험 도중에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실험 집단들은 여기서 보충 현금 소득이라고 표현을 하고 약자로는 이제 SM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SMI가 추가적인 사회 프로그램들과 이제 함께 하는지 그리고 SMI가 자선 조사 기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서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10개의 실험 집단이 조금씩 좀 다 다르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은 현금 지급만 이루어지는 집단이 있고 다른 집단도 사회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라는 사회 프로그램 집단에 참여하냐, B, C, D 뭐 이렇게 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실험 집단이 10개로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네, 그 SMI의 액수는 가구의 구성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구당 월 100유로에서 1676유로 차이가 너무 범위로 크다.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너무 다양한데요. 네, 굉장히 네. 다양합니다. 층위도 저기 뭐냐 10개 층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아예 통제 집단도 뽑고 막 뭐 복잡합니다. 네. 엄청나다. 그래서 아까 전에 실험 집단이 총 1000가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550가구는 사회 프로그램들 종류가 4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직업 및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 경제, 협동 경제 프로그램, 그다음에 보장 주거 프로그램,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이러한 4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하나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1000가구 중에서 450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4가지 사회 프로그램들 중에서 어떠한 것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냥 SMI를 받게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이 450가구들 중에 일부는 자산조사 기반, 일부는 자산조사 기반이 아닌 뭐 이런 식으로 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자산조사하지 않는 곳 혹은 뭐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고도 SMI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다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거기 참여하고 싶을 근데 그건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저희 예, 그 도중에 실험에서 나갈 수 있냐 없냐가 자발적으로 그것만 이루어지는 자발적이고. 예, 처음에 할 때는 선정되는 거는 무작위인가요? 무작위예요. 10개 네, 아까 무작위로 랜덤으로 무작위로 되게 배정된. 정해지는 거예요. 복불복이네요. 다양한 사회 보장 체계 실험에 예. 참여하는 거죠. 우리 처음에 아유님께서 다뤄주신 핀란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노동유인에 있었잖아요. 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한계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자산심사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는데 그렇죠. 캐나다, 네덜란드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자산심사도 있고 또 액수도 또 다 다르고 그렇죠. 예. 되게 복잡한 느낌이 들어요. 네, 뭐 지금 들어보니까 특히 네덜란드하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피실험자가 예. 실험의 조건과 급여의 조건이 다 다른 네. 여러 개의 집단으로 막 강제로 배정되어 있는데 각각의 이제 변수를 달리했을 때 네.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될 것인가를 이렇게 한 번 하면서 그냥 한 번에 다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마치 실험 패키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 패키지. 그러니까 실험 비용을 아끼려고 그러는지 한 몇 번에 나눠서 할 실험을 한꺼번에 막 집단 10개 만들어 놓고 요거 변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 살펴보려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거를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끼워줘야 돼? 이런 생각이 좀 그럼 아까 들거든요. 담당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그 네. 기사 케이트 맥팔랜드 같은 네. 경우에도 네.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관련 실험들에 대한 관련 개관 이렇게 related. 괄호를 네. 쓰기도 하고 다른 네. 분들도 그렇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건 거의 기본소득이 아니에요. 기본소득과 네. 기본소득이 아닌 것의 실험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는 기본소득도 들어있어요. 근데 자산소득 좀 기반하지 생각해야지. 않고 예. 또 이런 게 애매해요, 약간. 참 예. 애매하네요. 예.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실험들이 있을까요? 그 이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현재 기본소득 또는 기본소득 관련 실험들이 계획되고 있기도 하고 실시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자선단체 조직인 기브 다이렉틀리에서 케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문에 많이 기본소득 났죠. 실험에 예.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특징으로는 보통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하기
하기 전에 파일럿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파일럿 조사를 네. 했고요. 그래서 2016년 10월에 어떤 한 마을에서 파일럿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계획은 2017년 9월에 총 300개 농촌 지역 마을들을 포함하는 실험을 개시할 계획이었었는데요. 그런데 10월 26일에 이제 케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이제 영향을 미칠까봐 좀 연기가 됐고, 그래서 2017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케냐의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다른 기본소득 실험에 비해서 포괄하고 있는 지역이나 사람들의 숫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가장 대규모 실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숫자가 몇 명인데요? 네, 총 300개 마을들을 포함을 하고 300개 있는데 마을. 네, 그 중에서 200마을이 이제 실험 집단이 됩니다. 네. 이 실험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마을 전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는데요. 네. 네, 네. 실험 집단에 속하는 200마을에 있는 총 2만 6천 명의 거주민들에게 네, 무조건적 현금 이전 소득을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할 때 호화 장소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모두 준다라는 네, 의미에서 네, 뭐 세츄레이티드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네, 하고 규모가 이제 마을 자체가 200마을이고 2만 6천 명이니까 굉장히 큰 실험인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실험 기간 면에서도 최대 12년까지 지급을 한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기본소득 실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2년이면 이건 실험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 같아. 네. 아무래도 이제 생계비가 이제 유럽 수준보다 네. 낮을 테니까 네. 같은 재원을 갖고도 많은 마을, 많은 사람한테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 비용은 현재 뭐 계산할 때는 약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 많네요. 네, 그 중에서 또 대부분은 민간 기부자들에 의해서 마련이 재원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원 모은 돈으로 이제 케냐에서 실험이 되는 거네요. 그러게요. 사실 아까 전에 이제 많은 실험들 같은 경우에 기본소득 실험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러한 것과는 좀 다르게 기브 다이렉트리의 실험은 진정으로 보편적인 프로그램들의 영향을 조사하는 실험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차이가 있다면은 다른 데는 정부가 하지만 여기는 정부가 주도로 하는 그런 실험은 아닌 거예요. 외국의 돈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큰 차이라고 네. 할 수가 네, 네. 있겠습니다. 네. 재원 마련과 그다음에 실시하고자 하는 어떤 성격, 네. 단체의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제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주도로 실험을 해야 이후 제도화하는 것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제 기우였어요. 네. 아프리카 참 문제가 복잡하죠. 네. 어떻게 보면. 예, 그것이 기존의 또 국제 구호의 문제점에 대해서 네. 또 비판적인 비판하는, 사람들이 네. 예, 이런 또 네. 자선 단체들이 맞아요. 또 새로운 국제 구호의 어. 방법으로 또 예. 많이 네.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실험의 특징은 대상이 개인이나 가구이 아니고 이제 마을 전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성격을 가진 무작위 통제 실험, 그래서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실험 집단인 마을과 통제 집단인 마을이 그러니까 무작위로 선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총 네. 300마을 중에서 200마을과 100마을로 네, 이렇게 네, 네. 설계가 되는 것이고요. 300마을 중에서 통제 집단은 100마을이고 이 통제 집단에는 어떠한 현금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험 집단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 집단은 모든 거주자들이 특정한 형태의 무조건적 현금 이전을 받게 되고요. 예, 이게 총 40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40마을 같은 경우에는 매달 약 23달러, 유로로 하면 21유로 정도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케냐 농촌 지역 평균 소득의 대략 절반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40마을은 총 12년에 걸쳐서 매달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실험 집단은 총 80마을인데 첫 번째 실험 집단과 기본적으로는 세팅이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첫 번째 집단이 12년 동안 받게 된다면 이 두 번째 집단은 2년 동안만 받게 되는 2년밖에 것이죠. 못 받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큰일 났다. 근데 이게 다 랜덤이라는 네. 것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실험 집단은 총 80마을인데요. 네. 거주민들은 2년 동안 기본소득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일회성 지급, 우리가 그 기본소득과 비교하는 게 사회적 지분급여라는 사회적 표현이 지분급여요. 네, 네, 예,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약 276달러를 한꺼번에 방에. 받게 한꺼번에 되는 줘요. 한 방에. 아, 네. 정기적으로 주지 네, 않고요. 그게 사회적 지분급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실험 집단을 세 개로 구분을 하고 그것을 이제 네. 통제 집단과 비교를 하게 됐을 때 이 서로 다른 세팅에 있는 실험 집단들 사이에서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네. 앞서 첫 번째 집단의 마을들과 두 번째 집단의 마을들을 비교하게 되면은 미래 이제 이전 소득에 대한 보장이 현재 성과들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업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을 서로 비교하게 되면은 이것이 한꺼번에 줄 때와 정기적으로 매달 주는 것이 효과의 차이를 낳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실험 설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진짜 복잡하지만 네, 다양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 사실 그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의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네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제 뭐 싸우거나 이런 일도 이제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갈등이 줄어든다고요? 예,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이제 빚을 지게 되면 네네. 서로 이제 못 갚게 되면은 서로 안 보게 되고 교류가 없게 되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너 언제 되면은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예, 그러한 반목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게 되고 우리로 치면 갯돈이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첫 번째 사람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네네네. 하고 그래서 뭐 소를 산다든지 뭐 다양한 네네. 활동들을 자기에게 그때 딱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이 아. 많이 또 소개가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실험에서 보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각 실험마다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 그 기브 다이렉틀리의 케냐 실험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성과들을 측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이나 자산이나 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할지, 그다음에 노동 시간이나 교육 시간이나 여가 시간, 공동체 참여 시간이 어떻게 바뀔지,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창업을 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젠더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특히나 여성의 임파워먼트가 얼마나 증진될 수 있을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포부와 전망을 가지게 될지 이러한 네네. 변화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실험이다. 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정말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결국 케냐는 그냥 단순 뭐 노동 요인이 아니라 삶의 질적 변화까지도 측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숨가쁘게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케냐까지. 예, 저와 아이유님이 최근에 몇 분과 힘을 합쳐가지고 서울의 한 마을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조금 보탰죠. 네네. 아이디어의 출발이 되셨죠. 예. 예. 그래서 저희도 2018년 하반기에는 좀 실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이 진행되면 그 실험 상황도 중간중간에 이렇다 해서 우리 아이유님께서 잘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기본소득의 최근 동향 실험 시사점을 주제로 아이유님을 처음으로 모시고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렇다 76회 기본소득 덕후로서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네네. 차이승 네. 어떠셨어요? 너무 어렵지 좋았습니다. 않으셨어요? 아니요, 안 어렵습니다. 예, 안 어렵다고 해야죠. 저는 좀 어려웠어요. 아이유님 앞으로도 네. 꾸준히 나오실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슈퍼바이저님 몰아내고 아이유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쿠데타를. 네네. 예, 기본소득의 이론 그리고 최근 동향하고 기본소득 운동의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또 본격적으로 그 네네. 좀 안심소득제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중에 또 그거 좋습니다. 뵐 수 예.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차까지 또 벌써 고민을 네. 해주셨군요. 네네. 자, 이렇다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것으로 오늘 이렇다 76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